안녕하세요. 컨텐츠 기획자 김희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컨텐츠 브랜딩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브랜딩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몇 개의 기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된 브랜딩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기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애플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모바일 전자기기를 이제 애플 제품을 사용하곤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플 맥북 프로라던가 아이폰, 에어팟, 아이패드까지 이상하게 애플 제품들만 좀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애플 제품에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또 애플의 제품 사용 방법은 굉장히 유사하죠. 아무래도 iOS 기반의 기기들이다 보니까 특히나 디자인이나 UI 화면 그리고 뭐 사용 방법까지 다 유사해서 저는 처음에 이제 맥북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때 맥북을 사용하고 나서 이후에도 이제 맥북과 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애플의 제품들 뭐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연달아서 사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갤럭시 기반의 제품들은 오히려 잘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네. 뭐 삼성 제품들도 마찬가지지만 인제 애플에서는 아이클라우드나 아이메시지처럼 기기끼리 이제 연동이 잘 되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다수의 기기를 쉽게 다룰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애플은 기업 자체에서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특히 그 깔끔함, 뭐 모던함, 심플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현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애플 제품이 다양한 그런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멋있는 직업, 뭐 흔히 말해 좀 있어 보이는 직업, 이런 직업군 또는 큰 프로젝트를 할 때 뭔가 그 센스 있어 보이는 사람이 디자인할 때 이럴 때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좀 노출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아 뭔가 저렇게 멋진 사람들은 애플 제품을 쓰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타벅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스타벅스는 이제 원색과 가까운 그런 초록색 마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텀블러나 제품 같은 것을 출시하고요. 어 지금은 뭐 지역에 상관없이 거의 어느 전국 어디에서나 스타벅스를 쉽게 만나볼 수가 있죠. 국내에는 거의 1,700 개에 가까운 스타벅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 국내 오지에 도대체 어디까지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나 뭐 찾아봤는데 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아직 울릉도에는 스타벅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어찌 됐든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스타벅스. 네. 해외 유명 배우들이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컵을 들고 이제 출퇴근을 하거나 뭐 산책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노출이 되면서 이렇게 유명 스타들을 좀 따라하고 싶은 그런 일반인들도 스타벅스를 많이 찾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인간의 동경심을 스타벅스가 일부 가져와서 스타벅스는 나름 그런 브랜딩에 성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잘 컨트롤한 그런 브랜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타벅스의 맛보다는 스타벅스의 로고 때문에 먹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처럼 당시에 이제 소비자들에게 그 스타벅스 커피의 맛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손에 스타벅스 로고를 쥐고 있느냐 안 쥐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했던 거죠. 이제 나름 그 스타벅스를 브랜딩하는 요소로 스타벅스 그 로고 이것 자체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브랜드로서 활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이제 스타벅스의 브랜딩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스타벅스 하면 떠오르는 그 초록색 로고 그것들처럼 이제 브랜딩이라는 게 상표를 대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 또 그리고 그 문화적 가치를 함께 전달한다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브랜드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포츠웨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기업이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네. 나이키는 단순한 스포츠 브랜드를 이제 넘어섰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그 운동선수들에게 영감과 심지어 혁신까지 제공한다라는 사명을 가진 그런 기업인데요. 특히나 이런 혁신 부분에 대한 그 나이키의 노력은 끊임없이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점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에어맥스, 저도 좋아하는 에어맥스인데 에어맥스 제품을 발표했을 때 그 쿠셔닝 기술 있잖아요. 그 쿠셔닝 기술로 인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이키의 기업 철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자주 접했어요. 그 "Just do it." 그냥 해라 이런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여러분 많이 봤을 텐데요. 이 슬로건을 중심으로 나이키의 기업 철학이 구축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슬로건은 도전, 열정, 뭐 목표 달성, 자신을 믿기, 또 혁신과 디자인 이런 브랜드의 핵심 가치와 또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철학이 이제 나이키를 스포츠 의류와 또 운동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었고요. 또 브랜드의 고객 중심적인 가치와 메시지를 잘 반영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메시지를 굉장히 일관성 있게 전달합니다. 나이키의 Just Do It. 우리가 사실 광고 말미에 항상 보게 되는 슬로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자신 있게 오랫동안 본인들의 슬로건을 내민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업 철학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또 앞서 보여드렸던 애플 제품들 항상 되게 심플하게 나오죠. 그것만 봐도 이들도 메시지를 굉장히 일관되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브랜딩은요, 그 적절한 타겟층에게 기업 또는 제품의 가치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브랜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하신 유명 인사가 계세요. 현대카드의 정태영 CEO이신데요. 현대카드 정태영 CEO는 브랜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업과 상품이 갖고 있는 페르소나, 인격, 철학, 존재 이유, 방향성을 두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기업이나 리더들, 그들의 가치관, 철학, 또 추구하는 방향 등과 좀 동일한 맥락에서 그런 브랜딩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네, 정태영 CEO 같은 경우는 "브랜딩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브랜딩의 시작은 단어를 찾는 것, 그리고 단어를 시각적으로 찾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어에 맞는 그런 이미지들을 좀 그룹화시키고 그룹핑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브랜딩에 필요한 그런 단어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우리가 뭔가 브랜딩이라고 하고 기업의 철학을 심는다라고 하면 뭔가 좀 독특하고 좀 파격적이고 이런 걸 생각해 볼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파격, 기발함, 또 의외성, 창의성 이런 거는 사실 브랜딩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기발한 아이디어에 우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브랜드의 페르소나, 그러니까 브랜드의 정체성을 놓고 가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확실한 페르소나, 그러니까 확실한 그 정체성이 팬덤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팬들, 내 지지자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마케팅 또는 브랜딩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그룹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보고 싶은데요. 그 단어에 맞는 이미지를 계속 그룹핑을 하다 보면요. 그 브랜딩에 필요한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천 개의 이미지를 찾고 계속해서 이제 그룹핑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유사한 분위기의 그런 단어들 또는 이미지들끼리 계속 묶어주는 건데요. 뭐 어떤 건 클래식하다, 또 어떤 건 뭐 현대적이다, 어떤 건 여유롭다, 뭐 이런 단어들에 맞게 이미지를 좀 묶어주다가 보면은 이렇게 그룹핑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이제 시각적으로 금방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인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시로 얘기를 했던 게 그룹핑 작업을 할 때 처음에는 세 가지의 단어 flexible, bold, witty라는 이 세 개의 단어로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만 개, 수천 개의 이미지 그룹핑을 통해서 최종적인 단어를 도출을 했는데요. 그 단어가
bold, insightful, witty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단어는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모든 그 현대카드의 상품, 뭐 광고 이런 데에 모든 이미지에 그렇게 담아야 할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세 개의 단어로 정리가 된 거죠. 네. 이렇게 그 브랜딩의 제일 기초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 그룹핑을 통해서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의 1년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년 동안 그 쌓은 그 결과물로 뽑힌 3 개의 그 최종 단어, 그 단어에 대해서는 4-5년 동안 계속 이미지를 구축해서 가지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와 시각적 이미지를 찾는 이 그룹핑 작업이 우리가 말하는 브랜딩, 이 브랜딩의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단어 bold, insightful, witty 이 세 개의 단어를 우리가 그 단순히 제품 디자인에만 적용을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이 있으면요. 콘텐츠라고 할게요. 우리는 콘텐츠를 공부하니까 콘텐츠가 있으면 그 콘텐츠를 통해서 소비자가 또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는지 그것 또한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메타버스 내에서 어떤 게임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콘텐츠를 저만 만든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저들이 들어와서 그 콘텐츠를 사용할 텐데 그 사용자들이 이 콘텐츠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그 어떠한 경험을 구성할 건지 이 부분도 브랜딩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한 그런 게임, 메타버스 안의 게임, 콘텐츠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게임을 만든 그 만든 사람의 가치 철학, 이 브랜드의 가치를 사람들이 느끼게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나만 알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이 브랜드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 맛있는 커피를 준비했는데 그 커피만 준비해 두는 게 아니라 이 커피를 어떻게 전달할지 그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커피가 굉장히 맛있는데 이를 커피를 이제 제공하는 그 직원의 서비스, 직원의 태도가 굉장히 불친절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커피를 아마 그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그 커피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갖게 되겠죠. 이런 직원의 서비스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제품이 전달되어서 컨텐츠가 제공이 되어서 그 소비자, 사용자들이 경험을 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려면 사실 이 모든 과정에 좀 통합적인 그런 싱크로나이징이 필요합니다. 진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내가 진짜 이 콘텐츠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게 전달되는 방식, 그 방법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이처럼 제품 경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 요소이고 그리고 그 상품, 제품, 콘텐츠를 둘러싼 모든 경험을 우리가 브랜딩의 한 요소, 이것 또한 상품이다. 서비스 또한 상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태영 CEO의 브랜딩 철학을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확실한 페르소나만이 팬덤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 뭐 SNS 보시면요. 결국에 그런 제품이나 뭐 콘텐츠나 뭐 음식, 식당 이런 것들이 팬들이 인증샷을 올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브랜드에 만족한 팬들이요. 인증을 올리면서 사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제 구매를 하거나 따라하거나 뭐 방문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결국 그 마케팅이나 브랜딩 이런 것들이 모두 팬덤을 형성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게 뭐다? 페르소나. 그러니까 나만의 그 확실한 철학이 생겨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브랜딩은 적절한 타겟층에게 그 기업, 제품의 가치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결국 브랜딩을 하는 것은 이 제품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이제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 또 소비자에게 어떠한 경험을 선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음 단순히 이제 이런 상품을 파는 곳이야. 우리는 내 콘텐츠는 그냥 너네가 게임 들어와서 그냥 뭐 재밌게 놀다 가는 곳이야. 뭐 이런 그냥 막연한 개념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이 콘텐츠 뭐 영상 콘텐츠든 뭐 소설 콘텐츠든 웹툰 콘텐츠든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접하는 그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 또는 나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어떠한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또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CEO 같은 경우는 페르소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뭐 결국 이것 자체가 이제 나라는 기업인, 또 나라는 기획자, 또 나라는 사람을 대표하는 아이덴티티, 즉 가치 철학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공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죠. 이 애플은 애플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 또 뭐 아이덴티티, 가치 철학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치 철학이나 가치 인식이 담긴 그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맥북 프로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또 아이폰도 만들어졌고요. 뭐 아이패드, 애플워치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품들이요. 메타버스를 공부하는 우리한테는 그 메타버스 내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해당하겠죠. 그니까 여기서 나만의 이야기를 갖고 가치 철학을 갖고 컨텐츠를 만들고 또 이 컨텐츠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그 가치 인식을 전달하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 이걸 또 브랜딩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컨텐츠를 선보이거나 뭐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아이데이션을 하고 또 기획을 하고 또 제품화하고 유통하고 이러한 모든 작업들이 결국 브랜딩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참 열심히 설명드리긴 했는데 사실 그 결론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무작정 메타버스가 대세니까 메타버스를 따라가야 돼. 나는 메타버스에다가 콘텐츠를 무조건 넣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줄 거야. 메타버스 메타버스에다가 콘텐츠를 만들 거야라는 접근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무엇이고 또 결국 내가 이 콘텐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우리가 콘텐츠를 개발하던 브랜딩을 하던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가장 명확해져야 하는 그런 1순위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저의 메시지 제가 콘텐츠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형태가 메타버스다. 라고 하면 우리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많은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내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매체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유튜브에 들어갈 만한 영상이다. 뭐 만약에 쇼츠다라고 하면은 유튜브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만약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소설을 통해서 내러티브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야. 그렇다고 하면 소설 뭐 웹소설이든 책으로 펼쳐지는 소설이든 이런 텍스트 형태로 또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런 보여지는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그런 형태나 방식을 먼저 정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가치 철학, 그 브랜딩을 먼저 잡은 후에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매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메타버스를 쓰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메타버스라든가 인공지능 이렇게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최첨단의 매체들은요.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이것을 나중에 활용하고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TV에도 틀 수 있고요. 영화관에도 틀 수 있고요. 유튜브에도 틀 수 있고요. 뭐 OTT, 메타버스 내 영화제에서도 상영할 수 있고요. 또 뭐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럼 저의 그 옵션은요. 메타버스, 인공지능 포함해서 10개의 옵션이 있었다고 하면 그 2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선택지가 8개 안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메타버스나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를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아, 내가 공부해 보니까 내 메시지, 내 콘텐츠를 전달하기에는 이 매체가 정말 적합해. 메타버스가 적합해. 콘텐츠를 만드는데 생성형 AI를 쓰는 게 정말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걸 쓰는 거고, 아니 근데 나는 내 그림은 생성형 AI로 만드는 것보다 정말 붓터치 하나하나 또 물이 묻은 그 자국 하나하나가 남아있는 수채화로 그려서 전달되는 게 내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메타버스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할지언정 그걸 선택할 이유가 없죠. 나는 수채화를 선택을 해서 전시회에서 전시를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형태를 선택하게 되겠죠. 네. 지금 뭐 열심히 얘기를 하긴 했는데 결론은 내 메시지를 먼저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매체를 추후에 선택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네,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인데 요즘 워낙 쇼츠들을 많이 보시니까 10분만 넘어가도 좀 지루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제가 준비한 강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